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동아리 이지스입니다. 이지스는 인터넷 거버넌스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위해 모인 연합동아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데이터 주권, 기술 발전으로 위협받는 인간의 존엄권이라는 주제로 시민, 정부, 기술, 법 관련 기관의 전문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발제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차세대 인터넷 거버넌스 그룹 EGNIG의 연구부소장 정교훈입니다. 저장과 발제를 맡았습니다. 숙명여대 EGNIG 멤버 중 시민단체 대표로는 김혜인님께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 전문가로는 강지윤님이, 행정안전부 대표로서 김민선님이, 법제처 AI 법제팀장으로는 김도연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까지 확장된 세상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은 하나로 전화만 하는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고 의료 기록을 관리하고 쇼핑도 하고 내 일상과 사진을 공유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를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진 만큼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의 수많은 정보는 서로 연결되어 그물처럼 촘촘히 엮여 있습니다. 따로 떼놓으면 사소해 보이는 정보일지라도 조합하면 사람 하나 특정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저희는 과거에 이 일을 몸소 겪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퍼진 것이 벌써 4년 전입니다. 팬데믹의 아주 초반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안 걸렸던 사람을 찾기 어려운데요. 당시에는 시에서 확진자 하나 나오는 것이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글은 당시 구미시 확진자 보도글입니다. 공익을 위해 공개한 사소한 정보들의 조합으로 확진자의 신상은 쉽게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전염병이 처음 퍼졌고 확진자는 저라고 해보겠습니다. 보도가 한국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발표자 중 용산구 거주 20대 정모 씨라고 나갔다고 해봅시다. 오늘 20대에 해당하는 뉴스 세션 두 팀에서 용산구에 사는 성이 정 씨인 사람, 인터넷에서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밝혀졌죠. 방금 보여드린 일은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계기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최소한 20시간 정도를 인터넷에서 보내실 겁니다. 사소한 정보를 평생 동안 흘리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저희의 이 많은 정보는 대체 언제 인터넷에 올라간 것일까요? 저희는 매일 서비스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어떤 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약관 중 무엇이 필수고 무엇이 선택이었는지는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용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부분을 보면 네이버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다시피 이용 약관의 수탁 업체와 위탁 업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인정보 제공자인 저희는 이렇게 많은 곳에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을 읽어보고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는 도리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정보를 데이터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주체에게만 전달되면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쿠팡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한국에 산다면 그 편리함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23년도 3월에 충격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최근 쿠팡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46만 건이 다크웹 해킹 포럼에 게시됐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보도를 보시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비롯하여 오더 아이디, 물품 내용, 휴대폰 기기 종류, 배송 방법까지 주문자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쿠팡은 모든 데이터를 단돈 $1,200, 한화로 150만 원에 전부 구매해버립니다. 결코 회수는 아닙니다. 다크웹에 정보가 노출된 고객은 각종 피싱에 지속적으로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판매자 시스템에서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킹당한 이는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중국 셀러가 고용한 업자였기 때문인데요.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정보 확인 절차를 처리해주는 일을 하는 이들이 해킹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허술한 고객 관리 시스템은 쿠팡이 제공합니다. 이렇듯 허술한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약관을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채 동의한 것이죠. 이제 데이터의 흐름을 모르면 사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이란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 제공자가 본인의 데이터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주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관점에서입니다.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에 영토 관할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국지적으로 보면 개인의 문제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보, 즉 데이터는 무엇인지 그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잘 구성된 정보 집합입니다. 조금 더 추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이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드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디지털 기기로 무언가를 하면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의 저장 위치, 데이터의 접근 권한, 데이터의 보호 방법을 주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데이터 주권의 핵심입니다. 말만 들으면 너무 당연해 보이는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과 데이터 처리 기술은 처음 인터넷을 설계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인터넷의 목적은 이렇게 큰 스케일로 믿을 수 있을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데이터의 생성자 또는 소유자에게 주기 위해서는 실제 소유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나임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저 사람의 주장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상에서 본인 인증의 수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각 나라별로 수단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요. 아일랜드는 공식적인 아이디카드가 없습니다.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요금 납부서 등으로 대체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것은 본인 인증을 해야 투표권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슷하게 온라인에서도 개인이 데이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본인 인증 수단은 대부분 생체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체 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데이터 주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체 정보는 개인의 고유한 특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할 경우 개인의 신원 도용, 사생활 침해, 나아가 생명권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인 인증을 할 때 쓰는 패스 앱은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패스 앱이 타인에 의해 액세스가 가능하다면 개인의 금융 정보나 의료 기록과 같은 매우 사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보호할 권리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데이터 주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생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책 1984에서 국가는 빅브라더라는 전지적인 감시자로서 등장합니다. 현재 우리도 데이터가 자본이 되고 권력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집한 공공 데이터의 처리 방식이 신뢰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편리를 위해 정말 많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24 사이트를 설립하여 많은 행정 처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범정부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타당해 보이지만 이러한 데이터 수집과 처리 방식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절실합니다. 결국 이는 데이터 주권의 근본적인 신뢰 문제입니다. 국민이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데이터 주권은 허울뿐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권리로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 내놓은 현 시대 기술의 최정점은 단연코 인공지능, AI입니다. 데이터는 AI의 연료이자 자원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주권을 논의할 때 AI와 데이터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AI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AI는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인식한 패턴으로서 예측 모델을 생성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는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AI의 데이터 수집 방식과 데이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데이터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되거나 불투명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AI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의 주권이 AI 도입과 무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명확한 동의 절차, 법적 보호 장치 마련과 같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발맞추어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당면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만 찾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술을 주시하고 그 영향력을 이해하여 윤리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지니도록 사회적 법적 측면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규제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의 논의가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존엄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민단체 대표께서 현 시대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에 위협이 되는 3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대표 김혜인입니다. 저희는 데이터가 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시대에 있어 데이터 주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데이터를 막연히 여러 곳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개인을 정의하는 이 시대에 이는 매우 위험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신분 정보부터 더 세세한 정보까지 이 방대한 데이터가 다른 주체의 권한 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맡긴 이 데이터는 제대로 보호되고 또 관리되고 있나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데이터 유출 사건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데이터 주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3가지 논의점을 중심으로 그 의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주권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 중 하나는 생체 정보입니다. 생체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생체 정보란 지문, 홍채, 얼굴 인식 등을 말하며 이 정보는 현재 한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는 앱 로그인부터 정부, 금융,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생명과 직결된 진료, 개인의 건강 정보 관리 등에서도 이 생체 정보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개인적인 정보인 생체 정보를 누가 소유하고 있나요? 바로 국가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국가와 기업이 잘 관리하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범위는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의무신분증에 국민들의 10손가락까지 지문을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이렇게 많이 수집하는 정보를, 그것도 국민들의 가장 개인적인 생체 정보를 과연 잘 관리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2020년에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명분으로 약 1억 7천만 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민간업체에 넘겼습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수백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생체 정보를 추가로 축적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법무부 및 과기부는 시민에게 동의 및 고지 없이 출입국 심사라는 정보 수집 목적 범위에 위반하여 생체 정보를 민간업체에 넘겼습니다. 유례없는 규모의 정보 인권 침해 사례였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3년 작년에 발간한 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35개 공공기관, 146개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00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생체정보 가이드라인을 2023년에 내놓은 이후에 관련된 기사나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하여 저희는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부가 생체 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사례는 정부와 공공기관조차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정부에 이어 기업은 우리의 생체 정보를 안전하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생체 정보의 사용 범위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를 인증수단으로 활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이려 하고요. 예를 들어 은행 애플리케이션의 얼굴 인식은 사용자가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모바일 결제 시 지문 인식은 빠르고 안전한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기업이 수집한 생체 정보를 어디까지 사용하는지 정확히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 어플의 얼굴 인식부터 가전제품의 음성 인식까지 이렇게 축적된 생체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요? IBM 시큐리티의 2023년 데이터 유출 비용 연구 보고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의 영향을 받은 16개 국가, 17개 산업의 553개의 조직을 조사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유출로 인한 평균 비용이 지난 3년간 19% 증가하며 45억 3,60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아태 지역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데이터 유출 비용이 큰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 침해 건수 중 33%만이 실제 기업 내부 보안팀에서 밝혀낸 것이고 침해 사고의 40%는 제3자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27%는 랜섬웨어 공격자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데이터 보안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생체 정보는 회복 불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체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굴 인식 정보가 유출되면 사용자의 신원 도용이 가능하고 지문 정보가 유출되면 지문 인증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으니까요. 국가와 기업이 생체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데에 반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데이터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이 생체 데이터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다른 부가적인 데이터들은 과연 안전한 보호 아래에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정부 및 기업이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개인의 생체 정보가 안전히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데이터 주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체 정보 보호에 대해 지금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는 국민의 생체 정보를 안전히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용 범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으로서 정부의 공공데이터 관리 방식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행정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어 그 일환으로 여러 공공데이터를 모든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업무가 많고요. 비동의 시에는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공유 플랫폼 사용은 강제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데이터 수집 방식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져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6월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2023년 7월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24년 1월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4월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선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잘못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무려 1,200건의 개인정보 유출이었습니다. 시민으로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맡겨도 되는지 정부의 전자정부 운영 능력에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정부는 재난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 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산 장애를 재난 상황으로 보고 대처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정부24 데이터 유출 사건은 이 발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현재 공공부문은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 및 처리하고 있죠. 그런데 안이한 정보 유출 상황 인식에 따라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유출 사고에 우리의 데이터를 정부에게 편히 맡길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데이터 보안 시스템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게 맞을까요? 현재 정부가 활용하는 데이터 처리 및 활용 과정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시민단체는 정부의 데이터 관리 방식에 대해 불안과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플랫폼의 보안성을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플랫폼 보안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평가 기관 자체가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민으로서는 정부가 공정성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시민으로서는 행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동의 하에 제공된 정보가 정부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혹은 제3자로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데이터가 안전히 관리되고 있는지,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공유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내가 제공한 나의 데이터인데도 그 처리 방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데이터 주권 보호 하에 국민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가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또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사용 후에는 어떻게 폐기되는지에 대한 절차도 명확히 공지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정부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성급하게 도입한 것에 대한 불안과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생기는 데이터 주권 침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는 자동화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강력한 도구로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데이터 주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AI 모델 학습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AI가 학습한 우리의 데이터는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요? 현재 가장 익숙하게 사용되는 AI 기술인 챗GPT-3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챗GPT는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웹에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지식으로 학습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출된 우리의 개인정보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불안한 이유는 이것에 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도록 맡겼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제공한 이 데이터들이 우리를 위험하게 할지 또 다른 방식으로 가공되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로 등장한 오픈AI의 소라,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화면에 영상 생성형 AI인 소라를 봐보실까요? 텍스트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고화질 동영상, 그것도 최대 1분 길이의 영상을 쉽게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AI는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영상을 제작할까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의 출처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소라는 구글 유튜브나 메타의 인스타그램 등의 사용자들이 올린 데이터를 영상을 학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후에 오픈AI는 콘텐츠를 기계 학습에 이용한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기존 사용자들이 만든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쓰고 있다는 논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출시되진 않았지만 소라와 같은 창작물을 만들어주는 AI들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그중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 혹은 내가 만든 창작물을 학습하였는지의 불안은 끊이지 않습니다. 어도비의 생성형 AI인 파이어플라이의 경우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몇 개의 텍스트만으로 생성합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자체적으로 어도비 스톡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하였지만 이 어도비 스톡에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들과 작가의 작품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올라와 있다는 문제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들의 데이터는 또 누군가의 데이터들을 몰래 학습하였을까요? AI에 학습된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이 AI에게 데이터를 제공했고 그 AI는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가공된 데이터 혹은 가공되지 않은 본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AI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데이터 학습 및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관련 규제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AI 학습에 사용될 때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누구에게 제공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시급한 문제사항을 모두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단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우리의 데이터 주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우려되는 부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정부와 기업에서 생체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사용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명시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생기는 데이터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AI가 데이터를 학습할 때 사용자에게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누구에게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유출을 우려하면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의 데이터들이 많은 곳에 저장되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시민들의 데이터 관련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대표 김민서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시민들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응, 데이터 주권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단체께서는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다시 말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공공 데이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업이나 연구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공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다시피 시민의 사적인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데요. 대표적인 공공 데이터로는 공영 주차장, 관광 안내소, 학교 등의 시설 정보와 날씨 정보,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 데이터 자체는 많은 대중분들이 우려하시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과는 거리가 많이 멉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공공 데이터는 사적 개인정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적 개인정보와 가장 관련이 깊은 사건은 올해 4월에 발생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정부24 사이트는 모두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24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24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부 포털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떼고 주민등록등본도 뗄 수 있습니다. 귀찮게 매번 직접 시청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 건데요. 그런데 사실 정부24는 이 모든 서류를 직접 내부에 저장하고 있다가 처리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등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필요시 발급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등본 발급을 담당 부처에 요청하고 데이터를 받아와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중간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정부24는 물론 하나의 사이트로서 기본적인 회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각 서비스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시민단체 대표께서 명시하신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가입했을 때 수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실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가 유출된 것도 아닙니다. 정부24 시스템 상에서 각 행정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할 때 잘못된 사용자 정보로 연결한 시스템의 에러인 것인데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시스템의 에러인 것과는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24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께서 언급하신 생체 정보나 공공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시민의 데이터가 유출되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될까 하는 걱정이 이 기저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지금 빅데이터 기술, AI 기술 등 데이터로 다양한 예측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데이터 비식별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정부는 2022년 4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네, 잠시 비식별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라는 것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비식별화 조치를 통하면 누구의 데이터인지 알기 어렵겠죠? 이렇듯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빅데이터 활용 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식별화를 통하면 충분히 앞에서 말했던 시민들의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서
이용,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총 4단계의 비식별 조치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전 검토 단계, 비식별 조치 단계, 적정성 평가 단계, 사후 관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 또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명 처리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2월에 우리 정부는 비식별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고 실제로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에 대해서 특히나 가명 처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명정보 처리는 왜 중요할까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되어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적습니다.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추가 정보가 없으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러나 해당 추가 정보를 사용하면 여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식별화된 데이터와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병원은 가명 처리를 통해 더 나은 암치료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가명 처리 기술 덕분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중요한 의료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나 가명 처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하여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해도 시민들께서는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비식별화와 가명 처리가 효과적일지라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 유럽의 GDPR과 호주의 APA 1988 등 다양하고 강력한 법적 규제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유럽의 GDPR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와는 다양한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GDPR은 전 세계 기업들이 유럽연합 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GDPR을 준수해야 하는 등 국제적으로 강력한 규제와 벌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권, 삭제권, 데이터 이동권 등 데이터 주체의 다양한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적용에 중점을 두며 벌금 체계와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또한 데이터 주체의 권리 역시 GDPR에 비해 제한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유럽연합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역사적 맥락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은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심하게 침해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나치 독일과 소련의 독재 정권 아래에서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악용되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권리 등 인권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국제적인 표준을 설정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GDPR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데이터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국가들에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유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럽연합과는 다릅니다. 유럽연합과는 다양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럽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겪으면서 정보통신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초점을 두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2011년이 되어서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1995년에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도입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미국과 긴밀한 경제적, 군사적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그렇게 미국의 시장 중심 접근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느슨함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차이는 경제적인 요인 역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T 산업 관련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과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규제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IT와 기술 분야에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유럽연합과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도입하면 글로벌 데이터 교환과 국제 비즈니스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서 유럽연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GDPR과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삼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춘 우리나라만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유럽의 법률을 단순히 도입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발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안전처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공용의 정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응당한 것이기에 데이터 비식별화라는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GDPR과 비교했을 때 강력하지 못한 규제, 벌금 체계, 그리고 데이터 주체의 다양한 권리 보장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가 미흡한 점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강력한 개인정보 규제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입장에서 데이터 주권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들어보았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술 전문가 강지윤 씨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강지윤입니다. 시민단체 대표분께서 언급하신 여러 우려되는 사항을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데이터 주권을 올바르게 정립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해당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시민단체께서 지시하신 의문과 걱정은 데이터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과 생체정보를 더 주의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정보를 더 주의해서 다루어야 하는지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해 AI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 과정을 보고 왜 생체정보가 데이터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로서 취급하는 것이 옳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고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가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또 인공지능 내에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는 원래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지시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한 종류인 머신러닝은 명확한 프로그램을 짜주지 않아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딥러닝은 인간의 뉴런 회로와 비슷한 구조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이 명령한 일을 수행합니다.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쓰면서 느꼈겠지만 잘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점선은 인간의 평균적인 수행 능력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이미지 분류, 자연어 처리, 언어학적 능력은 매우 좋은 반면 수학적 논리 사고 능력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최근 들어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능력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학습하는 데이터의 퀄리티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AI 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AI를 사용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현존하는 인공지능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더 어려운 작업에서의 알고리즘 개선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무엇을 하여 학습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분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나 유료 소스에서 가져옵니다. 이때 유료 소스라고 하면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동의되지 않은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데이터 주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개인이 게시한 글, 사진, 비디오 등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긴 조항이나 복잡한 문서로 된 동의 약관을 사용자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AI 학습으로 생성된 데이터가 또다시 AI 학습 과정에 사용될 때도 동의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 제공자가 새로운 데이터 생성 및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데이터 제공자는 새로 생성된 데이터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은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암호화 부족으로 인해서도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외부 공격자나 내부 위협에 쉽게 접근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면 데이터 주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집한 데이터를 깨끗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중복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등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또 누락된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채우고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작업도 합니다. 전처리 과정은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머신러닝 모델이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전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에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그란 무엇일까요? 로그란 어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종 활동을 기록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의 로그는 전처리 작업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활동, 상태, 오류, 결과 등을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특정 레코드가 삭제되거나 수정된 이유를 기록할 때 해당 레코드에 포함된 민감한 정보가 로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가 준비되면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데이터 성격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따라 선택하는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델 학습입니다. 모델을 선택한 후 준비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학습에서는 모델의 데이터를 공급하고 내부 매개 변수를 조정하여 결과물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모델을 학습할 데이터가 특정 그룹에 대해 불공정하게 치우치거나 왜곡된 상태이면
모델의 학습 및 예측 결과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편향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데이터로 학습하게 되면 전체 인구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일반화하지 못하고 특정 그룹에 대한 편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모델 평가입니다. 모델을 학습한 후 배포하기 전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델을 평가할 때 학습 중에 사용된 것이 아닌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집 단계와 비슷한 데이터 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초계획의 변수 조정 및 최적화입니다. 모델을 평가한 후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때 로그 파일이 생성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한 데이터가 로그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예측 및 배포입니다. 모델이 학습되고 최적화가 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의 모델을 실제 환경에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델 배포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치하는 데 모델이 쓰이거나 원래 모델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등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데이터 주권은 복잡한 머신러닝 과정 도중에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용하는 기술 중 인공지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아기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AI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올바른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나온 개념이 바로 Responsible AI입니다. Responsible AI란 데이터 품질과 보안을 보장하며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고 결과가 이해 가능하고 투명하게 작동되며 개인 프라이버시와 시스템 안전을 보호하는 AI입니다. 이 중 특히나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AI에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구글이 이를 판단하는 능력을 매우 향상시킨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기존과 달리 독립적인 여러 민감한 데이터를 동시에 훈련 데이터셋에 포함시킨 후 훈련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기술로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발전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범국적 기업에게 온전히 맡기지 말고 대한민국도 어떻게 Responsible AI를 실현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는 개인에게 데이터를 수집할 때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것과 N차 가공이 일어날 때 데이터 제공자에게 고지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두 방안은 개인의 주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국적 거대 기업과 국내 기업에 공평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정말 많은 사람이 거주합니다. 회사 내 버려진 컴퓨터를 동료들끼리 갖고 놀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의 시작과는 다르게 우리는 더 이상 모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으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 생체 정보입니다. 생체 인식 기술은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체 측정을 통해 범죄자를 식별하는 베르티옹 시스템을 1880년대에 파리 경찰서가 채택합니다. 그리고 1892년 프랜시스 골턴이 지문 분류 시스템을 개발했고 1900년대 초반
뉴욕 주 교도소에서 지문인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에는 얼굴의 비율을 이용한 얼굴인식 기술이 미국 정부 지원하에 개발되었습니다. 1936년에 처음 제안된 홍채 인식은 1980년대 연구를 거쳐 1994년 첫 번째 특허를 받게 됩니다. 이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생체 인식은 더 적극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2013년 애플은 지문 인식을 도입했고 2017년에는 얼굴 인식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생체 정보를 본인 인증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체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 중 확실하게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것을 고르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포용성입니다. 이 기술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신뢰 가능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체적 특징 중 한 사람이 특정할 확률이 매우 높은 정보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데이터 보호의 용이성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했을 때 암호화하기 좋은 포맷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지속 가능한지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인식 시스템을 큰 자본을 들여 구축했는데 다른 종류의 생체 정보로 바꾸어야 한다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게 된 생체 정보가 지문, 얼굴 인식, 그리고 홍채 인식입니다. 이 생체 정보들을 앞에서 보여드린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지문 인식에,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은 홍채 인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지문과 홍채는 고유하지만 얼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문과 홍채는 정확도가 높지만 얼굴 인식은 조명, 각도 등의 영향을 받아 정확도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은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은 높지만 홍채 인식은 낮습니다. 또 지문과 얼굴 인식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도가 낮지만 홍채 인식은 보안도가 높습니다. 생체 정보의 종류를 떠나 생체 정보의 가장 큰 장점이다 약점은 사람에게서 인증 수단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체에 붙어있는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타인이 도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비밀번호나 카드처럼 기억하거나 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데이터가 유출되는 순간 생체 정보는 변경하거나 재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보편적인 인증 수단으로서 자리 잡은 지금 연관된 타 종류의 데이터가 많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 정보와 무관한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 등의 매체로부터 생체 데이터를 복제해내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편리한 생체 정보 위주의 시스템으로 구축된 지금 짧은 주기로 계속해서 보안 시스템을 업데이트,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생체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기업이 개인의 생체 정보를 철저히 다루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측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AI 학습 과정에서의 유출 문제는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정보를 더 주의해서 다루어야 하는지로 귀결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한 AI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각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총 7가지 단계를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 주권이 침해될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데이터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함께 시사해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로서 Responsible AI를 제시하고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생체 정보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해 볼 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본인 인증 수단으로서 생체 정보가 쓰이기 시작한 역사와 어떤 종류의 생체 정보가 인증 수단으로서 적합한지 4가지 기준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생체 정보의 치명적인 단점, 유출 시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로부터 생체 정보가 민감한 정보로서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민감한 정보인 만큼 생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지 또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법률 전문가분을 통해서 보다 법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제처 AI 법제팀장 김도연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데이터 주권에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요. 시민단체에서 지적하신 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안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얼마나 많고 다양한 데이터가 규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적된 사항이 지금까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데이터법은 데이터 3법일 것인데요.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3가지 법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이 있고요. 관련된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 협치체계의 효율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그리고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가 이 개정안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EU GDPR 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화의 정합성 제고로 전 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기대 효과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데이터 기본법을 도입했고 그 기본법이 지켜지기 위한 데이터 관련 법들도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민간 데이터를 다루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를 다루는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 기반 행정법, 소프트웨어 관련 데이터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저작권 데이터를 다루는 저작권법, 데이터 자산의 부정 사용 등 행위에 관한 부정 경쟁 방지법이 있습니다. 물론 7장 보칙과 8장 벌칙에 데이터 기본법 위반 시 손해배상,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후 대응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많은 데이터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 대표분께서 생체 정보에 대해 여러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생체 데이터가 유출되었을 시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바인데요. 또한 기술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이 깨졌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방안은 법적으로라도 정확히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 중 생체 정보를 중점으로 처리하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일종의 연성법입니다. 따라서 생체정보의 악용이나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시 현실적인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구속력이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체정보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사례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생체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 정보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동법 시행령에서 민감 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보이는 다수의 법령에서는 생체 정보 통일성이 없고 규율 범위가 다소 상이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규율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체 정보는 핵심적인 데이터이고 지금보다 더 많이 쓰이는 데이터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GDPR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생체 정보는 타 정보에 비해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법도 생체 정보에 대해선 엄격한 제한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유출에 대비하고 생체 정보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여 생체 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입법례 사례 중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중점을 둔 EU의 GDPR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EU의 GDPR에서 생체 정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는 규정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GDPR은 생체 정보를 우리나라의 민감 정보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유전 정보나 건강 정보,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은 특수한 개인 정보로서 처리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개인을 식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나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생체 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그 예외로 두어 생체 정보를 특수한 유형의 정보로 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중 유전자, 생체 및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EU 회원국으로 하여금 더 엄격한 제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GDPR에서는 생체 정보를 처리할 때 여러 경우를 고려하여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했듯이 생체 정보에 대해선 엄격한 제한 기준을 두고 생체 정보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대표님께서 AI 학습 도중 데이터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술 전문가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작년 한국 국회에서는 AI와 관련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즉 AI 기본법이 논의되었습니다. 법안은 국내 AI 산업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적 전략을 설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런 AI 기본법은 21대 국회 들어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인공지능 법안들을 하나로 묶은 것인데요. AI 기본법은 AI와 관련해 모든 법에 앞서는 효력을 갖는 기본법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AI 기본 법안은 산업 진흥 및 육성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자율규제적 성격이 강한 법이었습니다. 이마저도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AI 기본법이 계류되면서 폐기 절차를 밟았는데요.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여야가 정치 이슈로 대립하면서 끝까지 합의에 적극 나서지 않아 방치되었던 탓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용법, 디지털 안전 서비스법 등 AI 기본법과 함께 논의되고 있던 다른 법안들도 사라지게 되었고요. AI 기본법은 일단 22대 국회에 일러야 9월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국회 입법 현황을 보시면 22대 국회에 일러서 최근 6월 달에 여야 의원 모두 인공지능 의안을 발의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위원회 회부까지 진행되었지만 본회의 심의까지는 앞서 말했다시피 9월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의원이 낸 의안만 해도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총 932건의 의안이 입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AI 학습 과정에서 쓰이는 데이터가 방대해지고 많은 분야에서 쓰이는 만큼 AI 기본법은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근데 만들어져야 할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시민들의 불안감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업계에서도 AI 학습, 저작물에 의한 분쟁이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AI 관련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AI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주권 침해 대응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는데요. 여기 기업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내 한 거대 언어 모델 개발사는 사내에 쌓이고 있는 타깃 광고 데이터나 사용자 로그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려다가 포기하였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 가능한지 규정한 법이 없어서인데요. 이는 글로벌 기업에게 실시간으로 뒤처지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이에 회사 관계자는 향후 관련된 법이 생긴 뒤에 그때에 그 법에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AI 모델에서 골라내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이 개발사처럼 후에 제정될 법을 고려하고 AI 모델을 만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제대로 된 법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 없이 또는 교묘한 동의 약관 하에 AI 데이터 학습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단체 대표님께서 우려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시민, 기업 모두 AI에 대한 기본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시민들은 내 데이터, 내 창작물이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불안감이 커져만 갑니다. 또한 기업은 AI 모델의 데이터 학습을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개인의 동의 하에 혹은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년 2월 AI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진 계획 8개 중 2개의 항목이 AI 산업과 관련한 항목인데요. 이 추진 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24년 12월까지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AI 가이드라인은 앞서 말했듯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마저도 올해 12월까지 제정이 목표이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AI 산업과 AI 학습 데이터 수집의 가공 범위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전 세계 주요 각국은 AI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실제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는 지난 3월 AI 개발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한 포괄적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한 상태이고요. AI 액트에 따르면 이 규제법에서 AI 활용한 개인의 특성,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인 사회적 점수 평가, 인터넷이나 CCTV와 같은 폐쇄회로 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 일부 AI 기술 활용은 EU 영내에 원천 금지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 테스트 결과와 주요 정보 등을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데이터 주권을 위한 강력한 법이 마련된 상태인 것입니다. 해외 사용자의 데이터는 그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아 데이터 주권이 지켜지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용자의 데이터는 끊임없이 사용되어 가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에서 해외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게 우위를 내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범국적 거대 기업에게 적용 가능한 확실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한국의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단일화된 AI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외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된 AI 법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 하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AI 기본법의 부재는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성이 부족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산업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의 신속한 제정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 및 협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각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우리나라 데이터 주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체정보 데이터, AI 학습에 사용되어지는 데이터 모두 우리나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진 단일화된 법 아래 관리되어져야 데이터 주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제 팀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술과 정부의 대안과 관련하여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수정해야 할 법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법적 측면에서 데이터 주권의 현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관련법인 데이터 3법에서조차 개인정보라는 판단 기준이 모호합니다. 또한 생체 정보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측 의견에 동의하며 유출 시 기술적 대처 방안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정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하네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가 끊임없이 사용되며 기술 발전에 뒤처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권 보호와 책임을 실현하는 실질적 규제를 이루어낼 법령을 만들어내는 것이 데이터 주권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대표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측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정부, 기술, 법제 측 입장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불안했던 부분들을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는 이 문제에 더 깊이 참여하고자 하며 각 전문가분들의 의견 바탕하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데이터를 정부나 기업이 관리하는 만큼 그 감시 주체는 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협의체 설립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또 투명한 데이터 처리 과정과 환경을 조성하여 데이터 기반 사회가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본 제안이 데이터 주권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정부, 기업, 법제 측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주권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을 토대로 기술, 정부,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권리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 이해관계자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데이터 사회를 위해서 나아간다는 지향점은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렇듯 데이터 주권의 보호와 보장은 결코 한 집단 내에서만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서로를 다른 곳을 바라보는 상대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데이터 주권이 인간의 기본권인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모든 생활에 기반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계속해서 자각해야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 사회에서 데이터 활용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우리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방대한 것을 담아내고 있기에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세션에 참가해 주신 패널 분들과 청중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우리 모두의 데이터 주권을 함께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청중 분들께서 질문이 있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션을 마치면서 세션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소감 간단히 한마디씩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단체 대표인 김혜인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션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가장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세대지만 그만큼 나의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제 정보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이번 KRIGF를 통해 정말 우리가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또 논의를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부 측 대표 김민선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데이터 주권에 대해 발표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맡게 되어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표준의 필요성과 함께 개인 프라이버시와 국가 안보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만의 데이터 보호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데이터 보호와 기술 발전의 조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정부의 책임과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기술 측 대표인 강지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 주권을 주제로 기술 전문가 역할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참여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데이터 주권이 복잡한 AI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침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도 인식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주권을 지키며 AI를 적절히 활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제 측 대표 김도현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럼에서 법제처 AI 법제팀장 역할로 발표를 맡아 매우 영광이었고요.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데이터 주권과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디지털 주권을 지키고 기술 발전과 인간 존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KRIGF 유스 2팀 세션 마칩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청중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